뉴욕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아침의 출발 시점은 마이너스 1.8%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 그 모습을 전부 다 만회를 하고요. 상승 흐름 들어갔다가 다시 살짝 내려가는 모습이었거든요. 자, 이렇다라면은 마이너스 또는 약보합을 보이면서 마무리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의 내용이 중요하겠죠. 어떤 일이 있었길래 저렇게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급락 출발한 다음에 보합까지 올라올 수 있었겠는가. 자, 이렇다면 분위기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분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환율 방어 때문에 최근에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크게 떨어졌다고 합니다.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정부 당국이 개입을 하기는 했구나 라고 판단이 될 수 있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 외환 보유액에 대한 부분들 물론 걱정 없다라고 합니다. 외환 위기 이후에 처음이다, 경제 위기다, 이런 식의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만, 외환 보유액은 그다지 큰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다만 개입이 조금 뜨뜻미지근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5만전자와 8만닉스를 탈출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진 거죠. 최근에 이제 또 시총 상위 종목군들의 공매도 관련한 종목군들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쪽으로 또 관심들이 많이 쏠리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증권사가 여전히 좋은 의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자, 의견이 바뀐 이유들 한번 살펴보고 탈출이 가능한지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10월 6일 목요일입니다. 미국 증시 상황이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전날 코스닥 지수가 좀 많이 떨어지면서 약간 부담감을 좀 주기도 했었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지수는 보합으로 잘 마무리가 됐었거든요. 내용 자체는 상승 출발했다가 떨어진 모습으로 만들어져서 미국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그래도 보합을 유지했다는 것은 거의 비슷하지 않았는 생각됩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14, 그리고 나스닥은 마이너스 0.25입니다. 이 두 지수 모두 마이너스 1% 넘게 하락 출발을 했었던 그런 전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1시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갑자기 시장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쭉 치고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장 마감에 한 30여 분 앞두고서는 시장이 플러스로 돌아서기도 했었는데, 야, 플러스 좀 아니지 않니? 너무 변동폭 큰 거 아니니? 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매도 물량 차익 매도 나오면서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근데 1%, 2% 넘게 하락했었던 이런 장을 이렇게 플러스 근처까지 끌어올렸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상당히 대단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장이 가지고 있는 분위기가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서,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여유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데 도움이 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죠. 분위기는 그에 따라서 굉장히 좋아질 거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장을 끌어올린 그 이유는 또 뭔가, 요거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일단 경제지표가 주요한 역할을 좀 했다라고 합니다. 고용보고서를 봐야 되는데요. 이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9월에 민간 부문 고용이 직전월보다도 20만 8천 명 정도 증가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상치인 20만 명을 웃도는 수준이다 되어 있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 고용지표가 좋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근데 어제 우리가 시황에서 설명드렸던 내용대로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는 것 같아, 연준 니네 똑바로 안 해? 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었어야 되는데 고용이 지금 괜찮아, 그럼 경기 괜찮잖아, 금리 계속 올릴 거야, 이렇게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밀당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래서 경기가 좋아지는 게 좋다는 거야, 나쁘다는 거야, 막 헷갈리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이제 시장에서 참여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경기 침체 우려감이 커지면서 투자자들은 고용이 줄고 실업이 증가하는지를 주시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바에 따르면 9월 비농업 고용자 수가 27만 명이 증가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겠느냐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 실업률은 지난 8월에 3.7%와
같은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고용은 여전히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용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서 지금 연준이 마음대로 금리를 올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상황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고용이 자꾸 증가하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은 또 조금 어떻게 보면 시장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지표들 발표되면서 오히려 시장이 조금 안 좋게 시작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하고요. 자, 어쨌든 서비스업 지표 같은 경우도 현재 예상치를 웃도는 개선세를 보였다. 서비스업까지도 좋았네요. 네, ISM이 집계한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표는 56.7을 기록했다. 그래서 지난달에는 56.9였기 때문에 일단은 기준점이 50이었기 때문에요. 또 예상치도 훌쩍 넘어서는 모습이라서 현재로서는 서비스업 지수가 계속적으로 확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경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확 커지면서 시장이 부담감을 좀 가졌을 거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경기가 좋아지니까 부담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 되는 건데 일단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은 금리 인상 폭이 크지만 않았다라면 오히려 이렇게 경기가 좋으면서 금리를 조금씩 올리는 그런 형태로 갔었다라면 시장은 더 큰 활기를 띠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보는 좀 아쉬움도 남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장이 안 좋았는데 그 막판에 왜 올랐어요? 최근에 연준의 금리 인상 기대감이 다소 누그러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제 상승하는데 힘을 좀 보태주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이 연준의 최종 금리가 내년 4월에는 4.8%까지도 오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나 현재는 4.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 상태다. 근데 연준에서 파월이 이야기하기를 4.6% 내년도에 4.6%를 유지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는 그 정도면은 괜찮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지금 11월 달에 연준이 0.75%포인트를 인상할 가능성이 약 70% 정도 나오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연준 위원들은 상당히 매파적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럼 뭐 금리 올리는 게 뭐 나쁜 소식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겠는데 여기 또 잘 들어봐야 돼요.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낮추기 위해서 금리를 추가로 올려야 한다. 그리고 내년 금리 인하를 예상한 시장을 향해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내년에 금리 인하를 예상한 사람이 없어요. 지들이 그냥 내년에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 시장이 멋대로 얘기한 거잖아. 우리는 금리 인하 예상한 적 없어요. 그냥 금리 동결만 해도 돼요. 아니 금리 동결 안 하고 그냥 편안하게 조금 이제 인상폭을 너무 지금처럼 살인적으로 하지 말고 조금 낮춰주는 거죠. 그냥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이런 거 말고 한 0.25씩 한 두, 세 번에 한 번씩 이렇게 올리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경기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금리 인상은 자연스러운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너무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라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보다도 동결적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내년 1분기 안쪽으로 금리 인상의 시기를 잡아내고 있고 내년 그 2분기 넘어서면서부터는 동결 라인을 타고 있다. 그 다음에 내후년 정도 시점에서는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전망치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연준의 그런 지난 회의에서 나타난 점도표가 그런 것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급하게 생각할 거 없어요. 시장이 혼자서 금리를 내년에 내릴 것이다, 올 연말에 내릴 것이다, 경기가 안 좋지 않냐,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해서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냥 이게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자이언트 스텝 하다가 금리를 인하시킨다. 이거 인하할 거면 올리지도 않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다라면 그거 요란하게 떠들어도 되지만 그래서 크게 달라진 게 뭐 있지? 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에이 달라지고 없잖아. 그 다음에 경제지표도 오히려 나빠지지 않고 좋아졌잖아. 그렇다면 시장이 좋아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해석들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시장은 여전히 이제 같은 재료를 가지고서 이렇게 얘기했다 저렇게 얘기했다. 어제 A라고 한 것이 오늘은 B나 C로 바뀔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의 언어 또는 시장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해석이 계속 바뀌고 있는지를 잘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국내 증시도 크게 걱정은 없을 것 같아요. 변동성을 좀 보이긴 하겠습니다만 그냥 잘 따라가시면 되는 거고요. 여전히 저점권에서 움직이는 그런 바닥권 라인에 있기 때문에 흐름을 어떻게 타느냐가 제일 중요하겠죠. 흐름을 타고서
그래서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됐을 때는 매수를 하셔도 되지만 지금처럼 들락날락 이제 저점권 바닥권에서는 원래 그런 변동성이 커지잖아요. 그럴 때 들락날락 할 때는 일단 조금 참고 기다려서 지켜보는 그런 전략들, 그 다음에 매수를 꼭 하고 싶다라면 안정적으로 시장의 방향과 조금 저는 관계없이 자기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공략하시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이야기 넘어갈게요. 환율 방어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197억 달러나 급감했다.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이다. 뉴스가 약간 제목을 자극적으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크게 걱정할 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자, 근데 어쨌든 한국은행이 6일날 발표한, 외환 보유액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외환 보유액은 4,167억 7천만 달러로, 지난 8월 말보다, 196억 6천만 달러나 줄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당연하겠죠. 네, 이것은 달러 매도를 통해가지고 환율 안정을 좀 꾀했을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금융위기 때는 274억 달러가, 한 방에 훅 줄어들었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2008년 시점인데요. 그 시점 이후 13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기는 좀 애매하죠. 네, 왜냐면 만약 100만원 있던 곳에서 10만원 줄이는 것과 500만원 있는 데서 10만원 줄이는 것은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감소율로 따지게 되면은 역대 32번째 수준에 불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환 보유액 자체가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이 변동에 대한 부분들, 일단은 돈을 많이 벌면 많이 쓰는 건 당연한 거죠. 100만원 벌면서 10만원 쓰는 건 부담될 수 있겠지만 1000만원 벌면서 10만원 쓰는 것은 그럴 수 있겠죠. 그것도 부담되긴 하겠다. 근데 어쨌든 1000만원 벌면서 10만원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타격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지금 현재 시장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행 국제국장은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외환시장 변동 완화 조치, 달러와 평가절상에 따른 기타 통화 외화자산의 달러 환산액 감소 때문이다. 이렇게 되게 어렵게 말을 해놨는데, 그냥, 이 환율 방어를 하기 위해서, 외화 보유액이 좀 감소되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 달러와 평가절상에 따른 기타 통화, 환율 방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자, 그러면, 이 우리나라 이제 외환 보유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전 세계에서 가장 외환 보유액이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일본, 스위스, 러시아, 인도, 대만,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이 한국이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8위, 그 다음에 우리나라보다 조금 적은 데가 홍콩, 그리고 브라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9위였는데 홍콩이 이번에 돈을 좀 많이 썼어요. 그래서 우리가 8위로 올라섰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시면은요, 외환 보유액은 충분하다. 오케이, 세계 8위권인데, 외국 돈, 달러 모자라가지고 나라가 망하겠냐? 라는 식으로 얘기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볼만한 것이 있어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표를 보게 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22억 달러가 줄었다고 되어 있죠. 네, 2022년 8월 말 현재 22억 달러 줄었다. 근데, 중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 492억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은 310억 달러, 스위스, 100억 달러, 러시아 100억 달러. 우리보다 많은 곳이다라고 해서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지금 러시아, 인도, 대만 이런 쪽 같은 경우로 내려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랑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근데 러시아, 인도 이런 데는 100억 달러 이상, 사용을 했고요. 대만도 23억 달러, 사우디아라비아 66억 달러, 홍콩도 지금 100억 달러 사용해가지고, 우리나라보다 순위가 더 밀려지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22억 달러, 가장 조금 썼어요. 외환 보유액을요. 자,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환율 방어에 우리나라는 그만큼 나서지 않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다른 쪽은 이미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대응책들을 많이 세웠는데 우리나라가 너무 여기에 손 놓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잠깐 해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IMF 때 같은 때도 OECD 가입하고 나서 그 OECD의 명목을 지키기 위해서 계속 환율 그거 한다고 원화 가치 낮춘다고 그렇게 외화 펑펑 쓰다가 그런 일이 생겨서 그랬었는데 이 외환 보유액
순위에 너무 전정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어느 정도 쓰기도 해야 되겠습니다만, 약간 이제 필요할 때는 조금 어느 정도 이제 풀어주고 또 다시 조우고 이런 것들 좀 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좀 가입이 돼서 환율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면 훨씬 더 괜찮은 장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시장이 다른 국가들보다도 훨씬 더 많이 좀 변동폭을 좀 가졌고 하락이 좀 깊었잖아요. 그게 이제 환율에 대한 영향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참고를 좀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건 우리나라의 달러 걱정은 안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안심하셔도 될 것 같고, 환율이 자연적으로 안정세를 좀 찾게 된다라면 그런 부분들은 뭐 오히려 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들은 특별히 걱정할 건 없을 것 같다 보였고요. 자, 세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8만전자와 5만전자, 8만닉스와 5만전자, 네, 이대로 탈출할까? 이 8만전자가 희망인가 봐요. 자꾸 8만전자 얘기하는데, 자, 5만전자, 8만닉스, 이게 이대로 탈출이 가능하겠는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좀 만들어졌어요. 네, 어제죠. 어제 5일, 삼성전자가 1.45%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무려 4%나 상승하면서, 이제 5만 전자를 탈출할 것인가, 아니면 8만 전자를 탈출해서 9만원 갈 것인가. 이 하이닉스는 어제 장중에 9만원 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던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주에는 거의 다 죽어가고요.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심폐소생술도 안 된다. 인공호흡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 나왔었던 부분이었는데, 이제는 네 다시 올라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좀 생기고 있고요. 여러 군데에서 또 좋은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현대차, 기아, 네이버, 카카오 이런 대형주들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하루이기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세가 상대적으로 또 그쪽으로 쏠렸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닥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엄청나게 어제 해드렸죠. 그러니까 어제 외국인들이 코스닥 매도를 한 것을 전부 다 이쪽으로 끌고 들어와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다가 막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기존에 제가 얘기드렸던 매집구의 단계와 비슷한 형태의 모습 보이고 있다. 이 뭐 매집이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많이 사고 조금 팔고 또 많이 사고 조금 팔고 주가 떨어지면 또 사고, 이게 매집이지 뭐겠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매수를 해나가게 될 테고, 여기 충분히 매수를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주가가 올라가는 차례로 진행이 되겠죠. 언제 매집이 끝나느냐가 이제는 중요한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우리가 기억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배경에는 국산 반도체 업종에 대한 해외 시각이 바뀐 것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모건 스탠리가 한국, 대만 등 반도체 업체에 대한 의견을 비중 확대로 조정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외국계 증권사 쪽에서 좋게 얘기해 준다라면 뭐 나쁠 건 없겠죠. 근데 이놈들이 팔아먹을 때는 막 그러다가 이제 살 때쯤 되니까 좋은 이야기 슬슬 조금씩 약을 치고 있다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거기다가 이제 또 한 가지 알아볼 만한 내용은 이제 마이크론이 있죠. 마이크론이 이제 메모리 반도체 글로벌 3위 업체인데, 이 마이크론이 내년도에 설비 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30%, 반도체 장비 규모 기준으로는 50%나 줄일 것이다. 설비 투자 규모를 줄인다. 투자를 하지 않으면은 약간 갇히는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조금 더 이제 키우고 확장시켜서 진행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위축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보면 이제 뭐 반도체 업황의 위축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겠지만 경쟁 상대의 불행, 경쟁 상대의 축소, 사업 축소 이런 것들은 또 나에게는 호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즉 이런 재고 축소 의지를 강조하고 재고를 줄이기 위해서 진행을 시키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네, 뭐 전체적으로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즉 걔네들이 이제
줄인다. 그 다음에 대만 쪽도 있네요. 대만 쪽 같은 경우도 일본 메모리 반도체 업체 키옥시아의 낸드 플래시 감산 전망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의 경쟁적인 어떤 경쟁사들이 점점 줄이고 있다는 것은 국내 기업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네, 예전에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같은 업황 내에서 투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투자를 줄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가 나왔을 텐데, 시장이 반등을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다 보니까 자, 그쪽 업황에서 이 내용들을 축소를 시키고 있는데, 투자를 축소하고 있으니까 오히려 너희들에게 기회가 됐다. 너희들이 더 잘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의미 없는 분석인지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시장의 바닥은 네, 이렇게 전망치라든지 상황으로서 결정되는 게 아니죠. 그냥 지금 바닥을 잡았느냐, 더 내리지 않느냐, 수급은 들어오고 있느냐, 누가 사주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네,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올라선다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을 해드렸는데요. 자, 미국 시장이 급락 이후에 보합대로 마무리됐다는 얘기 전달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마감이 좋은 게 훨씬 더 우리 시장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보합이라도 위쪽에서 출발했다가 내려와서 보합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데, 마이너스 시작했다가 올라와서 보합 마감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시면 되겠죠. 자, 환율 반환 때문에 외환 보유액이 크게 감소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환율 방어해야죠. 환율 방어해야 되고, 저는 오히려 더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서 방어를 더 많이 해줬으면 싶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당국이 개입을 하고 있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줬기 때문에 환율은 약간씩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특별히 걱정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5만전자와 8만닉스를 탈출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증권사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또 세력들이 그렇게 하기로 마음먹었다라면 목표 주가 올릴 거고요, 업황 개선 이야기 계속 나올 거고요, 주가는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어떤 것이 다 맞다 틀리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자기들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언론,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빠져나오려고 애쓰는 투자 상품을 매수하기 위해서는 보통의 투자자는 감당하기 힘든 대단한 배짱이 필요하다. 하지만 만약 과감히 이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아주 흡족한 보상을 받을 것이다. 자, 이거는 매수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여러분들 그냥 주식을 안 팔고 잘 버티는 거, 그것도 보통 그런 멘탈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잘하고 계시는 거고요. 이런 시기 동안에 잘 버텨낸 것을 우리가 나중에 충분한 보상으로 돌려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두들 잘 견디시고, 거의 다 왔어요. 거의 다 왔으니까 이제 화이팅. 잘 견뎌내시고 꼭 좋은 일들, 좋은 결과 만들 때까지 그렇게 잘 견뎌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